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오늘은 업비트 이 저번주에 기소가 됐는데 업비트 기소권과 마켓메이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켓메이킹은 이 업계에 올해 초부터 사실 좀 관행적으로 많이 퍼진 행위이고요. 이거에 대한 불법 여부, 이게 정확하게 어떤 행위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업비트가 과연 정말 유죄가 나올 건지, 검찰의 주장대로 4조 원의 허위 주문을 넣고, 허수 주문을 넣고 1,500억 원의 투자자의 투자금을 편취했다면 굉장히 중죄인데, 이게 진짜 어떻게 불구속 기소가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많이 고심을 해가지고 기소를 했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으나 너무 자극적인 언어를 썼다. 그래서 검찰도 본인들이 기소한 거를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정말 4조 원의 허수 주문을 하고 1,500억 원의 투자자들의 수익을 편취했다라는 주장, 검찰이 주장하는 게 사실이라고 본인들이 정말 믿는다면 불구속 기소가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기소할 때 그 문구를 보면 죄질이 나쁘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사실 이 정도면 사실 중범죄 수준인데 보통 죄질이 나쁘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하지만 뭐 피해자들이 돈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점, 대형거래소로 아직도 잘 운영하고 있는 점을 참작받아가지고 뭐 불구속 기소를 하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앞뒤가 사실 맞지 않은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은 거고, 당연히 이렇게 앞에서는 엄청나게 중범죄를 저지른 듯하게 적어놨다 보니까 기사들은 그거를 엄청나게 그 앞부분만 땡겨서 하는 거예요. 정말 재밌게도 시장에서는 사실 이게 뭐 개소리야 하고 별 반응이 없었죠. 뭐 잠깐 정도, 몇 시간 정도 빠지긴 했으나 가격은 그 뒤에도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업비트 사태는 현재는 시장에 별로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사실 기사들 제목 보면 254조 가짜 주문 막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자극적인 단어다. 자극적인 단어고, 검찰도 이거는 자기네들이 쓰지만 자기네들이 이게 진짜 범죄라고 믿지 않은 것 같다. 이게 진짜 범죄라고 믿으면 구속을 했어야죠. 이걸 어떻게 가만히 내비둡니까? 아무튼 업비트를 그러면 왜 주장이 많이 달라요. 업비트도 당일날 해명을 했는데 주장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업비트의 주장은 우리가 봇을 돌린 건 맞으나 이 봇이 운영팀과 별개로 운영돼 있었고, 그러니까 뭐 안에서는 이제 만리장성을 쳤다는 거죠. 안에서 만리장성을 쳤고, 그다음에 이거는 순수하게 마케팅, 그리고 우리들이 가격 유동성이 사실 마켓메이킹이에요. 마켓메이킹인데 마켓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넣은 거다. 그래서 허수주문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 호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고 파는 호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업비트 호가가 이렇게 되는데 시장가, 뭐 매도를 시장가로 합시다. 뭐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매도를 시장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도를 시장가로 뭐 지정가가 아니라 시장가로 뭐 100억을 한다고 쳐요. 매수를 100억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현재는 시장가로 100억을 치면 사실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돼요. 그리고 특히나 업비트가 처음 생겼을 때는 거래량이 훨씬 더 적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특히 이런 비트코인은 괜찮았지만 이런 소규모 알트코인들이 같이 상장을 했잖아요. 처음부터 업비트는 30몇 개인가 상장이 돼 있었어요, 워너마켓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100억 단위가 아니고 뭐 몇 억 정도만 시장가로 던져도 가격이 굉장히 출렁거리면서 그 판 사람 혹은 산 사람이 평균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심하게 일어나면요, 뭐 고팍스가 초기에 그때 CB익이었죠. CB익이 그때 뭐 거의 뭐 20배 가까이 올라갔어요. 시장값에서 한번 잘못 누르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런 유동성 확보,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알트코인마다 이걸 다 관리를 해주긴 해야 돼요. 모든 종목마다 한 사람이 뭐 몇 억 이상의 금액을 넣어도 이게 너무 시장과 관련 없게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하지 않게
그런 게 일어났을 때 사실은 오히려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투자자들의 수익을 편취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볼 수 있는 피해를 막아주기 위해서 마켓 메이킹의 일환으로 허수 주문들을 넣어서 이게 실제 이뤄질 수도 있고요. 이건 허수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주문을 넣었지만 실제 체결이 되면 체결되게 냅두는 거고 체결이 안 되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걸 취소할 수도 있는데 그건 보시 이제 판단해가지고 해가지고 하는 게 마켓 메이킹이고 초반에 유동성이 적었을 때 우리가 이걸 한 적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이유는 검찰 측의 주장과 다르게 우리는 사익을 위한 게 아니다. 오히려 이 거래소의 공공이익을 그리고 이 투자자들도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행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주식시장에서는 마켓메이킹 행위는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거를 하게 해야 되는 의무가 오히려 있습니다. 상장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안 돼요. 70%인가?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 그거를 처음에 2개월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주식시장에 있는 법이고요. 한국에서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유동성이 일단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원래 거래소가 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3회 플레이어가 하는 게 맞긴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거래소가 주식시장적인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어요. 주식시장이랑은 그게 달라요. 갖고 있는 법적 책임과 갖고 있는 법적 의무가 다릅니다. 권리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업비트나 빗썸이 아직도 계속 검찰이나 정부한테 계속 두드려 맞으면 언론에 두드려 맞아도 걔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맞고 참는 거죠. 왜냐면 자기네 권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3회 플레이어가 마켓 메이킹을 한다. 근데 그 3회 플레이어를 인증을 누가 해줄 수 있냐고요. 물론 이런 반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래소가 하는 건 맞느냐? 당연히 안 맞아요. 원래 거래소가 하면 안 됩니다. 거래소가 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누가 할 거냐? 공신력 있는 정부에서 인정해준 봇 트레이딩을 해서 이 유동성, 리퀴디티라고 하죠. 이 유동성을 해줄 수 있는 공인된 플레이어가 이 업계에 있느냐?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마켓메이킹 팀들은 해외에서 활동을 해요. 대부분 이제 홍콩에 있거나 싱가포르에 있거나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마켓메이커들도 꽤 많아요. 꽤 있는데 걔네들이 월스트리트에 있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애들도 있고요. 아니면 원래 크립토 쪽을 되게 오랫동안 트레이딩을 한 이런 애들도 있어요. 대부분 많이 요즘은 봇 트레이딩을 합니다. 근데 얘네한테 맡기면 얘네 돈 주고 맡길 수 있어요. 거래소들이 돈 주고 맡길 수 있는데 주로 바이낸스나 OKX 후오비 이런 데 다 맡깁니다. 근데 한국 거래소들은 잘 그걸 맡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맡겨도 정말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이렇게 좀 중소형 이하의 거래소들은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맡겨야 되는데 그런 거래소가 아니면 가능한 안 맡기려고 해요. 왜냐?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얘네가 이걸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 마켓 메이킹이라는 걸 하면서 우리가 따로 수익을 챙기지 않았다라는 거를 장부를 까보고 걔네를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한국 검찰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걔네가 문제를 일으키면 걔네가 수익을 창출하거나 하면 그러면 이걸 누가 다 뒤집었어야 되면 결국 거래소가 뒤집었어야 돼요. 결국 거래소 입장에서 딜레마예요. 유동성을 확보를 안 해주면 결국 고팍스가 되게 이미지가 좋잖아요. 근데 고팍스가 초반에 시빅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미지 되게 안 좋아졌었어요. 지금은 기억하는 분들도 별로 없겠지만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유동성 확보를 안 해주면. 결국 누군가는 유동성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3자한테 맡기냐? 그럼 걔네는 뭘로 믿고? 거래소가 걔를 뭘 믿고? 정부가 걔네를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닌데 뭘 믿고 맡기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업비트는 어떻게 했냐?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근데 직접 하고 나니까 니네는 여기 뛰는 선수인데 니네가 심판 역할까지 하면 어떻게 하냐? 선수가 공정한 거냐? 당연히 공정하지 않죠. 근데 이 공정하지 않은 거를 만든 기저 배경이 뭡니까? 정부가 법을 안 짜주고 정부가 인정 안 하고 정부가 이걸 도박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박장을 하면 다 금지를 시키던가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 여기에 맞는 플레이어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너 심판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건 정부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말 안 해주고 와가지고
야, 네 선수인데 심판도 뛰었어. 너 불법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 누가 심판 보고 하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심판하라고? 동네에 진짜 조기 축구에 가도 심판을 할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선수들이 심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래소끼리 모여서 우린 이 마켓 메이커를 지정할 테니까 이 마켓 메이커가 한국에 있는 모든 마켓 메이킹을 하고 이 사람은 공신력을 있어야 돼. 라고 하면 그건 과연 공신력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부가 지정을 해줘야 되고 이 법제화가 일어나야 된 이유가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거래소들이 대형 거래소들도 그렇고 중형 거래소도 그렇고 모든 거래소들이 우리는 차라리 법을 악법이라도 좋고 빡세게 좋으니까 규제를 해달라. 우리를 규제해달라. 일본에서는 거래소들이 한국으로 치면 금강원 소속이에요. 금강원에서 감사를 하고 합니다. 당연히 유동성에서도 금강원이 지정한 플레이어 혹은 거기에 등록된 업체들만 그거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는 아니죠. 여러 군데 중에 다 등록을 시킨 다음에 걔네들 중에 어떤 걸 쓰는 건 니네 자유로 해라. 라고 그런 방식으로 해야 얘네가 그 등록된 애가 문제가 일으켜도 정부가 그걸 할 수가 있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손발을 다 묶어놓은 다음에 뛰어봐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하느냐? 중국이 이렇게 하진 않아요. 저희랑 중국에 되게 많이 비교를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애들은 이런 걸 다 써요. 다 써도 아무 문제도 없어요. 아무 문제도 없지만 한국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되게 웃긴 게 한국 법은 속지주의예요. 속지주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네덜란드에 가면 네덜란드는 마리화나가 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올해부터 마리화나가 합법이에요. 캐나다도 합법이에요. 합법이지만 한국 사람이 거기 가서 마리화나를 하면 불법입니다. 한국에 돌아오면 만약 증거가 있다면 마리화나를 그 마약을 한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들 구속이 될 거예요. 구속이 되거나 불구속 기소가 될 수도 있겠죠. 업비트 임원들이 한 것처럼 그게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 이유는 뭐냐? 속지주의 원칙에서 한국 사람이 한 것은 해외 나가도 한국법을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중국 애들은 중국에서 거래소를 막았어요. 그랬더니 홍콩 가서 다들 잘해요. 돈도 홍콩으로 잘 뺐어요. 근데 업비트나 빗썸이나 해외 거래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첫 번째 문제, 돈을 못 빼요. 한국에서는 거래소가 정책돼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돈 번 걸 해외를 들고 나간다. 한국은행이 인정 안 해줍니다. 돈을 못 빼요. 돈을 못 빼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해외에서는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서는 이 거래소를 해도 돼요. 싱가포르에서는 괜찮아. 근데 그 모회사가 한국이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손발 잘라놓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제가 법적 지식이 대부분의 분들보다는 약간 높지만 변호사분들보다는 좀 약하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 중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제가 조금 이 업비트 사건 일어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고 좀 얘기해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이고요. 한국이 언제까지나 암호화폐에 있어서 선도국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한국의 미래를 오히려 굉장히 어둡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아직도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도 확고하게 장기적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도 올라갈 거고 이 업계는 점점 커질 거다. 하지만 한국은 저는 업계에서 도태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되게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를 대도 첫 번째로 정부 탓, 두 번째로 정부 탓, 세 번째로 정부 탓. 예. 제가 보기엔 정부 탓이에요. 규제가 있고 없고가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줘야 그 법 안에서 이렇게 옴짝달짝하면서 움직일 수 있지. 한국은 기본적으로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법이 없는 것은 전부 다 불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암호화폐 하는 것 자체도 넓게 보면 불법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 한국에서 불법이라고 하나하나 할 수가 없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업비트 기소 사건을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근데 답답한 건 답답한 거고 이게 유죄가 나올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이건 그냥 법정 다툼에서 흐지부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유죄라고 확신을 했으면 검찰도 처음부터
불구속 기소를 안 갔겠죠. 예, 구속 기소로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비트랑 이 업비트 기소권과 이번 마켓메이킹은 사실 거래소도 많이들 쓰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 거래소들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ICO 팀들도 사실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ICO 팀들 입장에서도 상장을 한 다음에 유동성이 안 나오면 투자자들이 조금만 팔아도 가격이 엄청나게 덤핑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만 사도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수 있는데 양쪽 다 그 프로젝트 팀들이 원하는 결과는 아니거든요. 가격이 갑자기 상장하자마자 10배 올랐어요. 이게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팀의 입장에서. 물론 투자자들은 10배 오르면 환호하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마켓메이킹 팀을 많이 붙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업계에 대한 상식 그리고 이 마켓메이킹의 법적인 미묘성을 대해서 좀 알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이 팀이 마켓메이킹 팀을 어디 선정을 하잖아요. 주로 해외 팀을 많이 선정을 하는데 얘네를 믿을 수 있냐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를 하면서 충분히 차익 실현을 자기네들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되는 팀이 사실상 정부 보장은 없는 거예요. 라이센스 보장은 없어요. 법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이 팀들을 그냥 믿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정부가 관리 감독을 정확히 말하면 금융위가 관리 감독을 금감원이나 하면 좋겠는데 그 인터뷰하면 아직도 그런 거 인터뷰하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아직도 별 생각이 없죠.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